이 자식아, 내 그놈한테 전해.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회사에 가서 도박빚 갚으러 간 사실을 다 까발려서 꼴좋게 망하게 해주겠다고. 내 이름은 김영희, 올해 65이다. 내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내 아들 강지석이다. 녀석은 내 평생의 눈물과 땀으로 길러낸 최고의 작품이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증권사에 들어가 번듯한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앞길이 창창한 내 아들. 며느리 오혜림은 국민희망은행의 작은 창구 직원의 집안도 평범했지만 그래도 분수 알고 알전한 것 같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 며느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 소심하고 답답한 구석이 어디 하나 용처럼 솟아오른 내 아들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나를 대하는 태도도 살갑지가 않아서 얼굴을 마주하면 입에 얼음이라도 물었는지 반나절이 지나도 녹을 줄을 몰랐다. 내 인생은 마치 우리 집에 20년 된 낡은 냉장고 같았다. 겉보기엔 그럴싸하지만 아내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과 아들의 미래에 대한 끝없는 기대로 가득 차 이깃거리며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의 플러그가 뽑혀버렸다. 평생 택시 운전만 한 남편의 가스비를 내러 국민희망은행에 갔다가 험상궂은 얼굴에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에게 혜림이가 매를 맞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야만 것이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머리로 솟구쳤고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들어 이늑은 몸으로 혜림이를 감싼다. 나는 혜림이가 밖에서 무슨 좋지 않은 짓이라도 하고 다닌 줄 알았다. 일이 끝나면 집에 데려가 단단히 추궁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혜림이는 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는 제발 아들에게만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울며 애원했다. 그 순간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뱃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나는 이 일의 진실이 내 상상보다 훨씬 더 내 가슴을 후벼 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 완벽한 아들, 내 평생의 자랑거리가 이미 우리 가족 전체를 집어삼킬 만한 거에게 도박빚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평생을 그저 묵묵히 밥만 가는 소처럼 살았다. 젊었을 때 남편은 밤낮 없이 서울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택시를 몰았고 벌어오는 지폐에서는 늘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가 났다. 나는 20평도 안 되는 행복 아파트에서 집안을 먼지 하나 없이 가꾸고 돈 한 푼을 두 푸처럼 쪼갰었다. 우리 부부는 마치 일개미 두 마리처럼 부지런히 일했다. 우리의 유일한 신념은 모든 양분을 우리의 여왕개미, 아니 우리의 왕자님인 지석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지석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녀석을 제일 좋은 학원에 보내기 위해 나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인 작은 금반지를 몰래 팔았던 적이 있다. 그날 전당포 주인이 핀셋으로 그 반지를 집어 등불 아래서 들여다볼 때 나는 마치 어머니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석이가 교실에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있을 모습을 떠올리면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느껴졌다. 그 몇 달 동안 남편과 나는 공짜 단무지를 반찬 삼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다. 옆집에서 풍겨오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나면 나는 서둘러 창문을 닫고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는 라면 냄새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지석이가 명문대에 합격한 날 나는 합격 통지서를 끌어안고 부엄해서 밤새 울었다. 그것 우리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누구네 집 아들이 잘 되면 그 엄마의 허리가 유난히 꼿꼿해졌다. 내가 바로 그랬다. 우리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면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가 파 한 줌을 더 얹어주며 안부를 물었다. 그러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지석이가 글쎄 이번에 또 승진해서 부서 전체에 한턱 낸다지 뭐예요. 외제 아들의 모든 성공에 내 목이 있는 것처럼. 아들이 처음으로 맞춤 양복을 입었을 때 그 느름한 모습에 지난 수십 년간 부엄해서 기름 연기를 마시고 빨래를 하느라 거칠어진 내 손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아들이 영업하려면 차가 필요하다고 입을 열자 아버지는 두말 없이 새 택시로 바꿀 돈을 꺼내 아들의 차 할부금으로 내주었다. 그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던 날 나는 베란다에 서서 이웃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래서 지석이가 혜림이를 집에 데려왔을 때 내 마음속에는 100가지는 불만이었다. 혜림이의 얼굴이 못생긴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 속에 섞이면 금방 눈에 띄지 않을 평범한 인상이었다. 은행 창구 직원이라니 듣기엔 그럴싸했지만 결국 매일 돈이나 세는 직장인 아닌가. 처가도 평범한 월급쟁이 집안이라 우리 지석이의 앞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게 뻔했다. 나는 내 온갖 심혈을 기울여 키운 아들이 의사나 변호사의 딸, 적어도 부잣집 딸과 짝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석이는 혜림이를 좋아했다. 성격이 조용하고 착해서 사고치지 않을 스타일이라고 했다. 내가 더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 불만을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으니 그것은 혜림을 향한 일상적인 잔소리가 되었다. 결혼 후 나는 매주 핑계를 만들어 아들, 내외의 신혼집을 시찰하러 갔다. 도와주러 간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은 혜림이가 내 아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지 감시하러 가는 것이었다. 집에 들어서 자마자 나는 손으로 창틀을 먼저 훅었다. 먼지라도 묻어나면 내 얼굴은 금세 굳어졌다. 혜림아, 여자는 부지런해야지. 집이 이게 뭐니? 지석이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꼴이 이게 뭐야? 둔각상머리에서는 더욱 기세등등했다. 오늘은 김치찌개가 너무 싱겁다며. 우리 지석이는 어릴 때부터 간을 세게 먹어서 이런 건 입에도 안 돼. 이건 맹물하고 뭐가 다르니? 분이는 있고 내일은 사온 과일이 시들었다며. 이 사과 좀 봐라. 다 말라 비틀어졌네. 이걸로 어떻게 우리 손주한테 비타민을 보충해 주겠니? 분인원이 너다박했다. 나는 늘 지석이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넌지시 흘리며 아내 된 도리로 감사할 줄 알고 내 아들을 더 잘 섬겨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혜림이는 언제나 똑같았다.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네, 어머님. 다음부터는 주의할게요. 다눌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혜림이가 그렇게 순종적으로 나올수록 내 속은 더 답답해졌다. 그것이 소리 없는 저항이며 뱃속까지 나라는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일부러 혜림이 앞에서 옆집 며느리 칭찬을 늘어놓기도 했다. 시어머니에게 명품 가방을 사줬다더라. 시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더라. 하면서 혜림이를 힐끗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에휴, 정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더니. 등급을 혜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단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참으로 힘측했다. 심술고는 늑은 마귀 할멈 같았다. 최근 몇 달간 혜림이가 좀 이상해졌다는 걸 느꼈다. 원래도 알뜰했지만 이제는 거의 지독할 정도로 아꼈다. 예전에는 새 옷이라도 사 입더니 이제는 1년 내내 그 옷 몇 벌을 돌려 입었다. 나는 혜림이가 마트 할인 전단지를 하나하나 모아놓고 어느 시장 계란이 100원이라도 더 싼지 꼼꼼히 살피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다. 한 번은 아들 집에 갔다가 혜림이가 컴퓨터 앞에서 중고 사이트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면에는 내가 결혼 선물로 사준 금목걸이가 올라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가 나 다가가서 노트북을 탁 소리를 내며 닫아버렸다. 혜림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돈이 그렇게 없니? 그녀의 목소리는 바늘처럼 날카로웠다. 우리 지석이가 증권사에서 한 달에 버는 돈이 내 연봉보다 많은데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서 내가 사준 목걸이까지 팔아야겠어. 너 지금 누구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남들이 알면 우리 지석이가 너한테 생활비도 안 주고 구박하는 줄 알 거 아니야. 불린 나는 혜림이가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혜림이는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지만 너무 빨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그냥 두는 것보다 늘모 있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나중을 위해서 돈을 좀 모아두려고요. 나중? 무슨 나중? 지석이 앞길은 탄탄대로인데 내가 이렇게 몰래 비상금을 챙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담나는 비웃으며 혜림이가 친정에 돈을 보내주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라 단정했다. 그 경멸과 무시가 내 눈에서 흘러넘칠 지경이었다. 혜림이의 입술이 몇 번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컴퓨터를 껴다. 공기 중에는 숨 막히는 어색함이 감돌았고 나는 내 이침에 병적인 쾌감마저 느꼈다. 나는 혜림이의 위선을 벗겨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벗겨낸 것은 혜림이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마지막에 연약한 방어선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때의 나는 아들의 성공이라는 후광에 눈이 멀어 내가 직접 파놓은 무덤가에서 오만하게 춤을 추는 눈먼장님과 같았다. 그날 서울 날씨는 요난히 좋았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려 따스했다. 남편이 10년 가까이 못 나간 택시는 요즘 들어 시동을 걸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냈고 가습이 고지서도 날아왔다. 나는 고지서를 챙겨들고 콩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희망은행으로 가는 버스에 느긋하게 몸을 실었다. 혜림이가 그 지점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돈을 내고 나서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내 아들은 잘 모시고 있는지 관심을 좀 보여줄 생각이었다. 은행 안은 한산했다. 번호표를 뽑으니 내 앞에 두 사람밖에 없었다.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료하게 창구를 바라보았다. 혜림이는 3번 창고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고 하나로 묶은 머리가 움직일 때마다 살짝 흔들렸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맹물처럼 평온했다. 갑자기 거친 목소리가 그 평온을 깨뜨렸다. 오혜림, 너 당장 나와.
빅노 소리가 난 쪽을 보니 검은색 딱 붙는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3번 창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팔에는 흉측한 용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험상고는 얼굴에 눈빛은 사나웠다. 딱 봐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남자는 창구 앞에 서더니 책상을 거칠게 내리쳤다. 은행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그쪽을 쳐다보았다. 내가 묻잖아. 돈은? 오늘 갚기로 했잖아. 싹갈셈이냐? 두 남자는 방탄유리 너머로 혜림이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 입에서 튄 침이 혜림이 얼굴에 닿을 것만 같았다. 혜림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허둥지둥 일어나 남자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며칠. 시발. 그 소리만 100번은 들었다. 두 남자는 더욱 난폭해졌다. 그는 창구 옆 칸막이를 돌아 지점장으로 보이는 사람의 맥살을 잡아챈다. 저 여자 당장 끌어내. 오늘 돈 안 갚으면 내 놈들 은행 문 닫게 해줄 테니까. 둔뇌 지점장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고 경비원 몇 명이 둘러싼지만 그 남자에게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 혼란 속에서 남자는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당황해서 창구 밖으로 나온 혜림이 앞으로 달려가 손을 번쩍 들었다. 그리고 쩌렁쩌렁한 소리와 함께 혜림이의 배를 거세게 후려쳤다. 작! 유주 그 소리는 무언가 부서지는 것처럼 끔찍하게 막았다. 혜림이의 몸이 휘청하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입가에서는 금세 피가 비쳤다. 남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혜림이의 코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쌍년아! 내 서방놈한테 가서 똑똑히 전해. 또 돈 안 갚으면 회사 찾아가서 도박 빚진 거 다 까발려서 인생 종치게 만들 거라고. 죽여버릴 테니까. 도박빚. 내 서방놈. 내 머릿속이죠 하고 울리며 하얗게 비었다. 저 남자가 말하는 게 내 지석이란 말인가? 그럴 리가. 내 아들. 그렇게 똑똑하고 완벽한 내 아들이 어떻게 도박 따위와 저런 카페와 여밀 수 있단 말인가?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 혜림이가 밖에서 이상한 놈들과 어울린 게 분명해. 내가 멍하니 서 있는 몇 초 사이에 남자는 발을 들어 쓰러진 혜림이를 걸어차려는 듯했다. 그 순간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나는 미친 암사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양팔을 벌리고 내 마른 몸으로 혜림이 앞을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뭐 하는 짓이야. 얘한테 손대지 마. 분노와 공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남자는 웬 할머니가 갑자기 튀어나올 줄은 몰랐는지 잠시 주춤하더니 나를 거칠게 밀쳤다. 꺼져 늙은 게.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늙은 나는 밀쳐져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지만 다시 달려들어 남자의 팔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 물고 늘어졌다.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단지 내 며느리, 우리 강씨 집안 며느리가 대낮에 이런 수모를 당하게 둘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이건 우리 집안 전체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다. 은행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 소리와 함께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 곧 경찰이 들이닥쳤고 문신을 한 남자는 양쪽에서 경찰에게 붙들려 끌려나갔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우리를 향해 살벌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온몸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있을 수 없었다. 지점장의 부축을 받아 겨우 옆 휴게실로 옮겨졌다. 휴게실에서 지점장은 내게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다. 혜림이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헛그러져 있었고 반쪽 벨은 시퍼겋게 부어올라 선명한 손자국이 끔찍하게 남아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의문이 화산처럼 들끓었다. 나는 가장 엄격한 목소리로 추궁할 준비를 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 남자와는 무슨 관계냐고, 왜 남의 빚을 대신 지고 이런 꼴을 당하냐고 따져 물을 작정이었다. 내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려는 순간 혜림이가 갑자기 의자에서 스르르 내려와 내 앞에 덜썩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불륜. 혜림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입가에 피가 뒤섞여 엉망이었다. 어머님, 제발요. 오늘 일은 제발 지석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지석이에게 말하지 말라고? 왜? 전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큰일이 터졌는데 왜 말을 못해? 내 남편이잖아. 저 남자가 저렇게 찾아왔는데 아직도 혼자 끄끄 앗을 셈이야. 오혜림, 너 대체 밖에서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전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아니에요. 혜림이는 울음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지석 오빠, 요즘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가 심해요. 기분도 안 좋고요. 이런 일로 더는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제발요. 이건 제 친구 일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제발요. 둔. 혜림이는 그렇게 말하며 내게 머리를 조아렸다. 그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내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쿵
쿵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상했다. 너무나도 이상했다. 한 여자가 밖에서 그런 치욕을 당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남편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비밀로 해달라고 비는 것이라니. 혜림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북업에 질린 눈동자 속에는 뼈를 맞은 것보다 더 나를 두렵게 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남자가 악을 쓰며 외쳤던 내 서방놈이 돈 갚으라고 해라는 말이 송곳처럼 내 머릿속을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나는 혜림이를 부축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마침내 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거라. 오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봐야겠다. 은혜가 어떻게 은행을 빠져나와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뒤로 물러났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의 장면이 끝없이 되풀이 되었다. 혜림이의 하얀 얼굴, 남자의 흉측한 표정, 그리고 도박 빚이라는 말.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텅 빈 집이 유난히 춥게 느껴졌다. 남편은 아직 밖에서 택시를 몰고 있었고 집에는 나 혼자였다. 나는 홀린 듯이 지석이와 혜림이가 쓰던 방으로 들어갔다. 결혼 후 분가했지만 주말에 가끔 와서 묵을 수 있도록 방은 그대로 두고 있었다. 방 안의 모든 것은 익숙한 모습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지석이의 대학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속의 아들은 기세등등했다. 옷장에는 녀석이 nak은 옷 몇 벌이 걸려 있었다. 내 시선은 방구석의 쓰레기통에 꽂혔다. 미친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다가가서 몸을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통을 바닥에 쏟았다. 휴지 조각과 과자 봉지들이 흩어졌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것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무언가를 찾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찾지 않기를 바랐다. 그때 내 손가락 끝에 잘게 찍힌 종이 조각들이 닫았다. 아주 얇은 인쇄용지였고 색깔 있는 로고가 보였다. 나는 숨을 참고 마치 내 생사가 걸린 퍼즐을 맞추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몇 개의 결정적인 단어가 맞춰졌을 때 내 세상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스포츠 토토, 배팅 성공,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다른 종이 조각 더미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종이의 한귀튀기를 맞춰냈다. 그것은 정형화된 통지서였고 맨 위에는 눈을 찌르는 듯한 검은 글씨가 박혀 있었다. 쾌속 파이낸스 독촉장. 그리고 채무자 이름 칸에서 나는 내 뼈에 새겨질 만큼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강지석. 금액 칸의 숫자는 뒤에 연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순간적으로 셀 수도 없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쥐어른 종이 조각들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혜림이의 예원은 친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 벨은 내 아들 대신 맞은 것이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완벽한 아들이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었다. 나는 줄곧 혜림이가 이 집의 이방인이며 내가 항상 경계하고 다그쳐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이 집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는 그 연약한 몸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다가올 폭풍우를 막아서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내 세상은 변했다. 예전에 내 세상은 지석이라는 태양이 비추고 있었기에 늘 찬란한 색이었다. 이제 태양은 꺼졌고 온 세상은 잣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수십 년의 주부 생활이 내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 불이 났을 때 우는 건 소용없고 물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조각들을 투명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이어붙여 두꺼운 가족 앨범 사이에 끼워두었다. 앨범의 첫 장은 지석이의 100일 사진이었다. 아들은 천사처럼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마음을 느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삼계탕을 푹 고아 혜림이에게 가져다 주었다. 문을 두드리자 아직 푸기가 덜 빠진 벨의 연고를 바른 혜림이가 나타났다. 혜림이는 나를 보고 겁먹은 사슴처럼 놀란 눈치였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명언자닌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보온병을 건네다. 애가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니? 내가 삼계탕 좀 끓여왔다. 몸보신 좀 해. 명언자는 그렇게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 아무렇지 않은 척 집안을 둘러보았다. 지석이는 아직 퇴근 안 했니? 넌 놀러. 오늘 저녁에 약속 있다고 늦는데요. 먼노르 캐녀게 약속 있다고 늦는데요. 넌노리 캐녀게 약속 있다고 늦는데요. 먼노리 캐녀게 약속 있다고 늦는데요. 넌노리 캐녀게 약속 있다고 늦는데요. 넌노리 캐녀에리나 갸거대요. 에휴, 남자가 밖에서 일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빅요다는 한숨을 쉬고는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다. 아, 혜림아. 어제 은행 일은 걱정 마라.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네 친구 일이라니 엄마는 널 믿는다. 근데 그 친구도 참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엮였을까. 요즘 세상에 돈 빌리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해. 디마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집안일 얘기하듯 말했다. 혜림이의 어깨가 눈에 띄게 풀렸다. 내 말을 정말로 믿는 눈치였다. 혜림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제가 잘 타이를게요. 누구래야지. 디머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걸레를 집어들어 책장에 먼지를 닦기 시작했다. 너도 참 집 정리 좀 하고 살아. 지석이 서재는 내가 좀 치워줄게. 감가 워낙 깔끔한 걸 좋아하잖아. 나는 혜림이는 말리고 싶어 했지만 마땅한 핑계를 찾지 못했다. 한국에서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 집을 청소해주는 것은 당연한 관심이었으니까. 혜림이는 내가 한때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는 마굴처럼 느껴지는 그 서재로 들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서재에는 지석이의 컴퓨터가 켜져 있었다. 나는 걸레로 화면을 닦는 척하며 문가에 불안하게 서 있는 혜림이에게 말했다. 혜림아, 너는 가서 탕이나 마셔. 식겠다. 여긴 내가 금방 치울게. 밤 후 혜림이가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자마자 나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잡았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칫거렸다. 이 복잡한 기계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몰랐지만 글자는 읽을 줄 알았다. 나는 최근 방문 기록처럼 보이는 아이콘을 찾아 클릭했다. 화면에 주소들이 빅빅하게 나타났다. 나는 빠르게 그 이름들을 훅었다. 로얄 엔터테인먼트, 럭키 스피드, 온라인 스포츠 베팅. 낯선 이름들이 독사처럼 내 심장을 칭칭 감아 조여왔다. 몇몇 사이트의 로그인 화면에는 사용자, 이름 칸에 JS강 파지츄 같은 문자가 자동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게 내 아들 강지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록을 보니 아들은 거의 매일 심지어 몇 시간 간격으로 이 사이트들을 드나들었다. 나는 심지어 이체 기록 페이지도 보았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계좌에서 보이지 않는 검은 구멍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그 숫자들은 남편과 내가 평생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었지만 아들은 그렇게 쉽게 탕진하고 있었다. 나는 웹페이지를 닫고 방문 기록을 삭제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책상을 계속 닦았다. 매끄러운 나무 표면에 핏기 없는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그날 밤 남편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짙은 파스 냄새가 풍겼다. 나는 말없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남편은 먼지 묻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식탁에 앉아 차려진 반찬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 한마디도 안 해? 루나는 대답 대신 방에서 그 테이프로 붙인 쾌속 파이낸스 독촉장을 가져와 남편 앞에 놓았다. 남편은 종이를 집어들어 등불 아래로 가져갔다. 흐릿한 눈을 가늘게 떴다. 아주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강지석이라는 이름과 그 뒤에 붙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보았을 때 평생 운전대를 잡아 구른 살이 박인 남편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불같이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종이를 내려놓고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몫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부터? 뒷나도 몰라요. 뒷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뒷나는 은행에서 있었던 일과 지석이 컴퓨터에서 본 모든 것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남편은 말없이 듣기만 할 뿐 밥 한 술 뜨지 않았다. 희미한 등불이 깊게 펜주름이 가득한 남편의 얼굴을 비추자 그 모습이 더없이 늙고 무력해 보였다. 한참 후에야 남편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물었다. 어떻게 하고 싶소? 돌보나도 몰라요. 돌봄 그건 진심이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단지 우리 집이 속부터 탱 비어버렸다는 것만 알았다. 이 회사 이름 기억해둬려. 닦는 독촉장에 적힌 쾌속 파이낸스를 가리켰다. 당신은 매일 밖에서 일하니까 아는 사람도 많잖아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나니까 여기가 대체 어떤 곳인지 좀 알아봐줘요. 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이름을 머릿속 깊이 새겼다. 그 후 며칠 동안 남편은 더 오랜 시간 택시를 몰았다. 나는 남편이 손님을 태우는 게 아니라 거대한 택시 기사 정보망을 이용해 소문을 캐고 다닌다는 것을 알았다. 밤늦게 포장마차에서 야식을 먹는 기사들, 충전소에서 줄을 서며 작담을 나누는 동료들. 그들의 정보는 때로 경찰보다 더 정확했다. 일주일 후 비오는 밤에 남편이 돌아왔다. 아무 말 없이 빗물에 한 쪽이 젖은 봉투를 품에서 꺼내 내게 건네다. 봉투 안에는 돈 대신 휘갈겨 쓴 글씨가 적힌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성남 들개파가 하는 사업. 두목은 미친 개.
사채는 여러 사업 중 하나일 뿐인데 앙갈하기로 유명함. 주로 증권사나 도박장 근처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가 살인적인 돈 못 갚으면 집이나 회사로 쳐들어가서 난리를 피우고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한바. 듣자 하니 우리 아들이 거기 큰손 고객이라는데 빌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원금의 이자가 붙어 이미 밑 빠진 독이라고 쪽지에 글을 읽는 동안 나는 분노도 슬픔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뱃속까지 시린 추위만을 느낄 뿐이었다. 내 아들은 더 이상 증권사에 다니는 엘리트가 아니라 사채업자에게 목덜미를 물린 사냥감이었다. 나는 혜림이와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따지고 드는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이 집의 주인으로서 모든 진실을 알아야 했다. 나는 주말 오후를 골라 혜림이에게 전화를 걸어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다. 지석이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혜림이는 낮고 수수한 트렌치코트를 입고 나타났다. 얼굴은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멀리서 미끄럼틀을 타며 제잘거리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생명력으로 가득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평소처럼 혜림이를 다그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들고 온 가방에서 내가 테이프로 붙여놓은 지석이의 독촉장을 꺼내 우리 사이의 벤치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혜림이의 시선이 독촉장에 닿자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봄이 떨리기 시작했다. 추워서가 아니라 공포와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무너지면서 오는 떨림이었다. 혜림이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물은 끊어진 구슬처럼 뚝뚝 떨어져 손등을 적셨다. 어머님, 혜림이의 목소리는 사포로 긁은 것처럼 쉬어 있었다. 다 알고 계셨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저 조용히 혜림이를 바라보았다. 나의 침묵은 혜림이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혜림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주 채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가슴 미어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 속에는 억울함, 공포, 절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했던 모든 서름이 담겨 있었다. 언제부터였니? 다른 데가 조용히 물었다. 결혼하고 이듬해부터요. 닭은 혜림이는 흐느끼며 말했다. 처음에는 몇만 원, 몇십만 원이었어요. 투자하는 거라고 금방 몇 배로 불려서 갚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믿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했어요. 우리 적금을 전부 깨서 줬고 제 월급 통장도 그 사람한테 있었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다 빼갔어요. 내부 정보가 있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우리도 좋은 집에 살게 해주겠다고, 집에 있는 돈을 다 날리고 나서는 밖에서 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료나 친구한테, 그 다음엔 카드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런 곳까지 손을 댔어요. 혜림이는 독촉장을 가리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처음에는 전화만 하더니 나중에는 저런 걸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은행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그날 처음이 아니었어요. 저를 때리고 욕하고 대신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제 결혼 예물도 팔고 부모님께는 투자한다고 거짓말해서 돈을 빌리고 전부 다 메꿨지만 그 구멍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어? 불금 내 목소리에도 떨림이 섞여 있었다. 혜림이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나를 보았다. 그 눈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해요? 어머님한테 지석 오빠는 하늘이고 전부잖아요. 제가 만약 지석 오빠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감당하지 못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가정이 이렇게 깨질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시 돌아오겠지. 저는 이혼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그렇다. 이 사회에서 이혼한 여자가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혜림이가 두려워한 것은 남편을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구멍투성이가 된 가정이라는 형태마저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혜림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내가 먼저 혜림이의 손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혜림이의 손은 앙상했고 잦은 집안일로 거칠었다. 나는 혜림이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다. 혜림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 시어미가 잘못했다. 이 시어미가 눈이 멀었어.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다.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은 두 여자였다. 우리의 눈물은 한데 섞여 흘렀다.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약해져서도 스스로를 속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나 자신을 위해, 내 남편을 위해,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가여운 여자를 위해 나는 내 아들의 찬란하고 거짓된 인생에 내 손으로
직접 마지막 막을 내려야만 했다. 폭풍우는 결국 찾아왔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거세다. 쾌속 파이낸스 놈들은 은행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인 후 인내심을 잃은 듯했다. 위협의 수위가 달라졌다. 더 이상 몰래 거는 전화나 편지가 아니었다. 노골적인 협박으로 변했다. 어느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우리 집 현관문 옆 벽에 붉은색 페인트로 돈 갚아라. 라는 두 글자가 크게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붉은색이 마치 피처럼 눈을 찔렀다. 이웃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고 그들의 시선이 바늘처럼 내 등에 박혔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내 체면이 그 순간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밤에 돌아온 남편은 그 글씨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신호와 소를 가져와 밤늦도록 벽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하지만 붉은 자국은 벽에 스며들었는지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추한 얼룩으로 남아 우리를 비웃는 듯했다. 진짜 붕괴는 일주일 뒤에 일어났다. 지석이의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석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았다. 딱딱한 목소리의 남자는 자신을 인사부 부장이라고 소개하며 사무적인 냉랭한 어조로 말했다. 최근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회사 로비로 찾아와 강지석 씨를 지목하며 거친 말을 쏟아내 회사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회사 내에 지석이가 거액의 빚을 졌고 심지어 여러 동료에게 돈을 빌려 아직 갚지 않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넌지시 말했다. 부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모님, 저희 회사는 직원의 개인 품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회사는 부득이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전 전화를 끊고 나니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이것이 마지막 통첩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채업자들의 칸날이 지석이의 목에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의 목에 겨눠져 있었다. 그날 밤 지석이가 돌아왔다. 더 이상 번듯한 양복을 입은 증권사 엘리트가 아니었다. 상가집 개처럼 초라했다. 머리는 기름져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비싼 양복은 구겨져 있었으며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온몸에서는 술과 절망이 뒤섞인 시큼한 냄새가 났다. 지석이는 문을 열고 들어와 거실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나와 아버지를 보고는 무언가 예감한 듯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우리 앞으로 다가와 털썩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릎 꿇는 것을 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첫 번째는 이 가정을 지키려 했던 혜림이, 그리고 이번에는 이 가정을 파괴한 내 아들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지석이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내가 그토록 익숙하게 보아온 잘생긴 얼굴이 공포와 후회로 일그러져 낯설게만 보였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지석이는 통곡하기 시작했다. 울면서 자신의 배를 때렸다. 한 번, 또 한 번, 점점 더 세게. 제가 귀신에 씌었나 봐요. 한탕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헛소리를 믿었어요. 한 번 발을 들이니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자가 이자를 나가서 2억이나 돼요. 2억. 그 숫자가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귓가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다. 남편과 나는 평생을 아끼고 아껴 변변한 옷 한 벌 사 입지 않고 모은 노후 자금이 그 숫자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그놈들이 모레까지 돈을 못 갚으면 회사로 쳐들어가서 모든 걸 닦아발리고 제 다리 한쪽을 부러뜨리겠다고 했어요. 지석이의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그는 기어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엄마만이 저를 살릴 수 있어요. 부모 나는 고개를 숙여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내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 기운자랑거리를 하지만 내 마음은 마른 우물처럼 무섭도록 고요했다. 어떤 파문도 잃지 않았다. 집을 팔아요. 분호 아들은 마침내 진짜 목적을 드러냈다. 그 눈에는 광기 어린 희망이 번뜩였다. 이 행복 아파트를 팔아요. 우리 집이잖아요. 대출도 없고 최소 1억 5천은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친구들한테 빌려서 일단 이 위기만 넘기자고요. 엄마 제가 맹세할게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새 사람이 돼서 열심히 일해서 소처럼 일해서 갚을게요. 제가 더 큰 집 사드릴게요. 엄마 제발요. 비혼 아들은 내가 과거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가여화하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리라 믿는 눈치였다. 그는 내 눈물과 고갓짓을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은 분노로 온몸을 떠며 옆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었지만 나는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다. 나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수십 년간 우리와 함께한 낡은 오동나무 장롱 앞으로 걸어갔다. 내가 시집올 때 가져온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장롱이었다. 나는 맨 위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집문서도 통장도 없었다. 자질구레한 잡동사니들 뿐이었다.
나는 그 속에서 작게 접힌 메모지 하나를 꺼내 지석이 앞으로 다시 걸어갔다. 아들은 고개를 든 채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 종이를 펼쳐 아들의 눈앞에 내밀었다. 거기에는 내가 볼펜으로 또박또박 눌러 쓴 전화번호 하나와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지석아. 나는 마치 낯선 사람을 부르듯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나하고 내 아버지한테는 내 도박 비리역을 갚아줄 능력이 없다. 그리고 네가 저지른 죄를 대신 책임져 줄 의무도 없어. 불은 나는 그 종이를 무릎을 꿇느라 먼지가 묻은 아들의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이 집은 내 아버지가 평생 밤새워 택시를 몰아 2km 벌어온 집이고 내가 시장에서 몇백 원 때문에 얼굴 붉히며 한 풀, 두 풀 아껴서 마련한 집이다. 여기에는 우리 피와 땀, 우리 인생 전부가 담겨 있어. 내 도박 빚을 메우는 판돈이 아니란 말이다. 변해나는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말을 이었다. 경찰서 전화번호다. 지금 당장 가서 자수하고 내가 저지른 도박과 동료들 돈을 속여 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법의 용서를 구할지 아니면 모레까지 기다렸다가 그놈들한테 끌려가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목숨을 잃을지 내가 스스로 선택해라. 손지석이는 나를 괴물 보듯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보고 감옥에 가라고요?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래, 내 아들이지. 그런 눈의 입가에 마침내 서글픈 미소가 걸렸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진창에서 더 깊이 빠져 썩어 문드러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다. 감옥에 가는 건 고통스럽겠지. 하지만 적어도 너는 살아있을 수 있다. 적어도 내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어. 이건 너라는 어른이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이다. 불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말했다. 오늘부터 이 집은 너를 위해 피 한 방울, 돈 한 풀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고 소파로 돌아와 앉아 허리를 꼿꼿이 편다. 평생 이렇게 허리를 곧게 펴본 적이 있었나 싶었다. 거실에는 지석이의 절망적인 짐승 같은 울음소리와 남편의 억누르는 듯한 무거운 숨소리만이 남았다. 그날 밤 행복 아파트에서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지만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심판의 통쾌함과 해방의 안도감을 느꼈다. 고구마의 답답함을 뚫고 마침내 터져나온 사이다의 탄산처럼 비록 뱃속까지 시렸지만 수십 년간 혼탁했던 내 인생을 순간적으로 맑게 깨워주었다. 결국 지석이는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선택했다.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모든 것을 압도했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다. 상습 도박에 투자를 빙자해 동료들의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채업자였던 들개파도 이번 조사를 계기로 경찰의 덜미를 잡혀 폭력적인 채권 추심과 불법 영업행위가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세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더 이상 집에 붉은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았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다. 남편과 나는 마침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지석이가 선고를 받던 날, 우리는 법원에 가지 않았다. 그저 집에서 아주 평범한 저녁을 먹었다. 갓 지은 흰쌀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내가 직접 담근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다. 식탁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더 이상 과거의 숨막히는 압박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뒤의 평온함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말했다. 내일 낡은 택시나 제대로 수리해야겠소. 몇 년은 더 탈 수 있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요. 며칠 후 나는 혜림이를 불러냈다. 늘 만나던 그 공원 벤치 위에는 어느새 낙엽이 조금 쌓여 있었다. 혜림이는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에서는 놀란 기색 대신 막막함이 느껴졌다. 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혜림이에게 건네다.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지석이는 이미 구치소에서 서명을 마친 상태였다. 혜림이는 봉투를 받아들고 손가락을 살짝 떨었다. 나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나는 혜림이가 입을 열기 전에 먼저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여본 적 없다고 자부했던 내가 수년간 구박만 했던 며느리에게 오만한 머리를 숙였다. 혜림아. 나는 허리를 펴고 혜림이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미안하다. 지난 세월 이 시어미가 너무 어리석었고 편협했고 못됐다. 저 못난 아들놈한테 눈이 멀어서 내가 묵묵히 참아온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다.
어른으로서 재고시를 하기는커녕 내게 더 큰 고통만 안겨줬구나. 정말로 미안하다. 진미 혜림이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다. 혜림이는 연신 손을 내저었다. 어머님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너는 착한 아이야. 진미나는 혜림이의 말을 끊었다. 우리 강씨 집안이 복이 없었던 거지. 지석이가 저지른 잘못을 내가 평생 짊어질 필요는 없다. 이혼하거라. 너는 아직 젊고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둘 말을 마친 뒤 나는 가방에서 nak은 통장 하나를 더 꺼내 혜림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혜림이가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얼마 안 되는 돈이다. 나는 조금 멋쩍게 말했다. 전터 내가 그동안 몰래 모아둔 비상금인데 원래는 내관값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야. 받아라. 많지는 않아도 1,000만 원은 넘을 게다. 거절하지 마라. 이건 보상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내 앞날을 위해 보내는 축복이다. 이거 가지고 더 좋은 집도 얻고 새 옷도 사입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라. 우리 같은 못난 사람들은 다 있고 너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거라. 붉은 혜림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에는 공포와 절망 대신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혜림이는 결국 거절하지 않고 그 통장을 꼭 지체내게 몇 번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님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뒤틀린 고부 관계가 마침내 품이 있는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을 알았다. 혜림이는 자유로워졌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도 자유로워졌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 삶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남편은 여전히 매일 택시를 몰며 일찍 나가고 늦게 돌아왔지만 얼굴에 그늘이 겉였고 가끔 길에서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기도 했다. 나는 아들 차 사주려 모아두었던 돈으로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도예 교실에 등록했다. 도예 교실에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다들 흙을 주무르며 누구네 손자가 1등을 했는지 누구네 딸이 또 둘째를 낳았는지 같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다. 처음에는 안면이 있던 이웃들이 슬쩍 다가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영희씨, 요즘 지석이 통 안 보이네. 아직도 그 큰 회사 잘 다니지? 손주 돌잔치는 언제쯤 하나? 등 과거의 나였다면 그 말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저 고개를 들어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있는 중이에요. 둘나의 평온함에 구경거리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모두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내 손안의 흙덩이에 집중했다. 차갑고 축축한 흙이 내 손끝에서 천천히 모양을 바꾸며 물레의 회전과 함께 서툴지만 온전한 형태를 갖추어 갔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위해서도 아들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복지관 유리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 손과 회전하는 흙덩이를 비추었다. 나는 볼 수 있었다. 김영이라는 나 자신의 새로운 노년이 저 거친 흙 속에서 내 손으로 직접 조금씩 빚어지고 있었다.